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이에 불복하면은 소송의 첫 법원 심리가 워싱턴 DC에 있는 베럿 프리티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쿡의 변호사인 애비 데이비드 로엘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모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은 쿡 이사의 연준에서의 역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SCO와 다자간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류 공동운명체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두고 중국의 반서방 세력 결집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현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PC 물가 지표인데요. 월가 예상치가 2.9%였습니다. 부합하게 나왔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2%인 만큼 역시나 숫자가 아직까지는 크게 찍히는 점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PMI 지표도 좀 경기가 부진하게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반도체 쪽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또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9월 첫째 주 첫날에 어떠한 시장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3,100에서 3,200 철창 갇힌 박스권이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내내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3,100에서 3,200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찾지 못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8월 시장 좀 힘을 내지 못했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3,100에서 3,200선 박스권에 갇힌 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한 달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배경은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8월 첫 거래일부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꺾였고요. 이후에는 고점을 다시 뚫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약해졌습니다. 특히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안 같은 굵직한 정책 변수들이 계속 어른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주도권의 부재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했고 방산주들도 수주 모멘텀을 공백으로 조정받으면서 시장을 이끌 만한 힘 있는 주도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선주들의 중심으로 선방을 했지만 전체적인 랠리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 위축도 뚜렷했습니다. 6월에는 하루 평균 15조 원, 7월에는 13조 원 수준이었는데 8월에는 10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줄어든 만큼 시장의 활력도 함께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게다가 미국 잭슨홀 미팅, 또 7월 PC 지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여러 글로벌 이벤트가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기적 반등에 그쳤습니다. 종합하면 호재는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박스권에 갇힌 채 무기력하게 지나간 8월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9월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9월은 역사상 좀 증시의 수익률이 좀 저조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긴 한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증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도 아마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변수가 가장 큽니다. 9월 첫 번째 주부터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또 졸트 보고서, 또 비농업 고용 지표 등 굵직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데이터 발표가 주 후반에 몰려 있어서 초반에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기 국회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은택 KB증권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대주주 요건 우려를 소화하고 나면 4분기엔 배당 분리과세 논의로 넘어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증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종민 삼성증권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자산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은 유동성이 얇고 뉴스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가 기본 시나리오이겠지만 종가 유지력과 수급 동행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하자면 9월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관망이 이어지겠지만 9월 FOMC 전후 금리 인하 신호가 뚜렷해진다면 3분기 랠리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또한 아무래도 좀 박스권 또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첫 주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고용 주간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만큼 이 데이터가 어떤 숫자로 찍히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내재 가치 논란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내일 2억 원 금융위원장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서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청문회 계속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쟁점뿐만이 아니라 배경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3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입니다. 금융위를 기재부 산하로 두고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신설해 감독 권한까지 준다면 은행이나 보험 또 증권원 전반의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권주 전반의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계부채 규제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 주담대 LTV는 규제 지역 50%, 비규제 지역 70%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규제 지역 LTV를 40%까지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 DSL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억제와 또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 여력이 줄면서 기업 실적 둔화와 주식시장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건설주, 은행주, 또 부동산 관련 금융주는 정책 방향성에 따라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상자산 정책입니다. 이 후보자가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며 기존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당분간 관련 종목 모멘텀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는 향후 새로운 투자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도화 속도가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특정 업종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와 자금 흐름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이벤트란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까지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이 흐름들은 앞으로 전망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청문회 이후 9월 증시는 양면적 해석이 공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정책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KB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 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제 이슈가 정리되면 오히려 연말 랠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큰 틀이 잡히면 외국인 자금 유입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규제 강화가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삼성증권은 유동성이 얇은 상황에서 LTV나 전세대출 규제 신호가 강화된다면 내수 소비와 기업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정책도 논란거리입니다. ETF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지연된다면 국내 관련 종목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규제 속도와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순기능과 규제 리스크라는 역효과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9월 증시는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부터 펼쳐질 만한 이제 9월 증시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에 따라서 증시 흐름들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서서 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라든지 업종별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이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젠스왕퐁 주가도 화답할까라는 댓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경제 사절단의 일정으로서 굉장히 또 많이 소화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엔비디아 젠스마 CEO를 만나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 출장에 대해서 주요 행보와 또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4일 출국해 약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회장. 이번 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원전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비건마리 그룹과 함께 해군 지원함 정비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삼성물산은 한수원과 함께 미국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라서 삼성의 글로벌 입지 확대에 의미가 큽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단연 엔비디아와의 접점에 쏠려 있습니다. 이 회장이 젠슨 CEO와 직접 교감을 나눈 장면이 공개됐고요. 대통령실도 삼성과 SK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미 HBM3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내년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HBM4 샘플까지 제공한 상태여서 기술 경쟁력 부각과 함께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출장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나 HBM 공급 계약 발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직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철회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출장으로 삼성은 조선과 원전 또 AI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과를 거뒀고요. 엔비디아의 관계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규제 변수라는 숙제를 안고 들어온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제 사절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AI 협력에 대한 폭을 넓히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철회하면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은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초래했는데, 이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었던 특혜를 없앤 조치입니다. 당장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규제보다는 오히려 삼성의 기술 경쟁력 회복과 실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전망을 살펴보자면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이미 HBM4 개발 과정에서 내부 양산 승인을 통과했고 4분기부터 초기 생산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도 3분기 영업이익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HBM 출하 증가, 또 모바일 D램 가격 반등, 파운더리 적자 축소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HBM4라는 신성장 동력이 규제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흐름은 곧 코스피 수급으로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5,700원어치 가까이 사들였고 외국인도 장중 순매수세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즉 삼성의 반도체 모멘텀이 강화될수록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다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코스피 반등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도 미국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신흥국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4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의 회복이 외국인 매수세 증가, 즉 코스피 박스권 돌파라는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여러 가지 모멘텀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HBM4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요. 이 주말 사이에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반도체 수출력 규제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오늘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주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알테오젠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가운데 최고 형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구형에 대해서 핵심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내려진 구형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의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봤는데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와 공모해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요. 이번 구형을 두고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신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영 리스크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추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AI와 핀테크를 새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사법 리스크가 그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법인이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본사가 매주 회의를 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수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 인허가 관문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달 말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개편과 AI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인데 만약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고 해외 협상력이 줄어들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번 달 말에도 공개될 신산업에 대해서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흔들리는 모습까지 가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업계 전반에도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이미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구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카카오 주가가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떨어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 계열사들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함께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신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ICT 산업 전반의 신뢰와 또 앞으로의 M&A 전략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구형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ICT 산업에 대한 미래까지 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선고일이 10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 상황들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좀 커졌다라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조선주의 흐름들, 최근 흐름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먼저 HJ중공업이 지난주에만 20% 넘게 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주들도 잇따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조선 기자재주 쪽으로도 함께 번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언급된 이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증시 쏠림 현상입니다. 지금 세제 개편 논란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조선업은 수주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조선사들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는 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공급망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력과 경험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실적과 수주, 업황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업의 새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된 게 없고 미국 내 인력 부족이나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 같은 위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조선업계에 더 많은 수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 기회까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독일의 조선사와 경쟁을 해서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된 건데요. 사업 규모만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2035년까지 새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일정에 맞춰서 4척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방산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수주가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한편 HD현대는 스마트 조선소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게 자리를 잡는다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주춤한 가운데 조선주만이 계속해서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약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드디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벤처에서 출발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제는 유가 증권 시장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회사가 이전 상장을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국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쯤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순재 대표는 공고문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은 단순한 시장 변경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코스피는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기관 비중이 높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도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옮기게 된다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대규모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총 1위였는데요. 코스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아직까지는 코스닥 대표 주자로 남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부터 살펴본다면 바이오 벤처가 코스닥에서 상장을 해서 코스피로 올라가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산업 전체에 활력이 붙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바이오 기업 대표들도 알테오젠 사례가 후배 기업들에게는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요구하는 시장인데요. 변동성이 큰 바이오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혁신 벤처들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코스닥은 마이너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결정은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코스닥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직접적인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알테오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알테오젠의 주가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장중 44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계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CLSA가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알테오젠의 ALT 비포 기술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대주주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회사도 이에 공감을 하면서 빠른 추진에 합의를 한 모습입니다. 제한된 일정은 올해나 내년 초에 심사 신청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특히나 바이오주가 자주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처럼 기술 수출 기반이 탄탄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이 빈자리가 좀 더 있는 만큼 아쉬움이 크겠다라는 우려감도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이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PA 근거 상호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혼란과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쿡 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심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쿡 측은 트럼프 측 주장은 근거 없고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하며 반서방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SCO와 다자간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류 공동운명체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르메니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추론용 차세대 칩을 자체 개발해 자사 클라우드에 시험 적용에 들어갔고 딥시크 등은 화웨이 칩을 도입해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엔비디아는 하락, 알리바바는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8월의 마지막 주 거래일에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2.9%로 월과 부합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연준에서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높게 나온 만큼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라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PMI 지수 또한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부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술주 증시 나스닥 지수 1.1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 또한 0.64% 하락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지게 됐고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2%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관망세 장세가 역시나 또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45% 상승하면서 4.2%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1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제작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기술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반도체주, 소부장까지 모두 미끄러지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3% 넘게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9%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악화와 함께 사흘 만에 아무래도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폭을 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 넘게 빠지게 됐죠. 가장 큰 폭으로 아무래도 타격을 받은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3.3%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를 좀 흔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옆에 소부장단에서도 모두 낙폭을 크게 그렸습니다.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3.65% 하락했고요. AMD도 3.53% 전반적으로 3%의 낙폭을 그린 점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클은 5% 하락했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4% 낙폭을 함께 그린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쪽으로는 그래도 전반적인 모습이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난 점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도 3.5% 빠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유럽 안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테슬라 안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이 밖에 아마존은 1.2% 하락했고요. 구글만이 그래도 0.5%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도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유가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일라이릴리도 0.09%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버핏에서 계속해서 좀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슈가 이어졌었죠. 2.5%에 계속해서 좀 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전반적인 소비재 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장에서 아무래도 이 알리바바에 대한 AI 칩에 대한 제작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9월 들어서는 또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우세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기술주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지나갔는지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볼까요? 코스피는 0.32% 하락했습니다. 3,18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출발은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부를 계속해서 켜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은 모습이고요. 3,200포인트가 다시금 좀 깨진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일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에서만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0.14%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0.1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좀 악재가 있었죠.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그렸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
이 공정에 대한 제한에 대한 가격을 좀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장비 수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관련된 규제 상황이 어떻게 악재로 크게 작용하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38%, 역시나 조선주 쪽으로 좀 더 훈풍이 깃든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이 아무래도 좀 하락하면서 지나갔는데요. 그중에서도 빨간불을 켜준 게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3% 강한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9%, 기아가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6%, 방산주 쪽으로는 요즘에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시장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좋지 못했습니다. 장 출발은 그래도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지만 점점 더 낙폭을 키운 모습인데요. 0.19% 하락하면서 79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800포인트가 깨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수급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99억 원 정도 팔아치웠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에서만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알테오젠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4.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알테오젠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큰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산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 쪽으로 오늘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이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2차 전지 쪽으로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깃든 모습이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좀 더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4.3%대 낙폭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또한 3.6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 계속해서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5위로 내려앉은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0.67% 하락했고요. ABL 바이오도 3.27% 하락했습니다. 삼천단체약 역시도 1.84% 하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일단 9월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1.62% 하락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힘을 못 내는 모습인데요. 이 섹터 안에서 이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 단발성으로만 찍히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의 주가 추이 또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안에서 금요일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섹터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주 쪽으로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가을에도 조선주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필리조선소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선주 안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조선업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깃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조선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합병에 대한 소식도 있었죠. HD 현대중공업과 미포와 관련해서도 합병이 이뤄지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에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에서도 계속해서 이 급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조선주의 랠리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조선에 대해서 선박을 사랑한다라는 발언도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더 한번 좀 기대감을 부풀게 만드는 이슈들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조선주에 덩달아서 이제는 기자재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필리조선소 사진을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조선업에 대한 재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가 아무래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조 쪽으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조에 대한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 건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빠른 행정명령 또한 예외 허용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도 다음 달에 미 해군과 규제 완화안을 구체적으로 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0조 원의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에 지금 도전하겠다라는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캐나다 잠수함까지 모멘텀이 하나 더 생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조선주 안에서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자재까지도 이 모멘텀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5월 중순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급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상반기를 주도했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이제 하반기에도 이 조선주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기자재주가 무더기로 또 신고가를 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주가 랠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슈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이슈와 또 신중론으로 말하고 있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해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업 지금이 바로 최고의 호황기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의 모멘텀들이 더 상승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형주와 역시나 기자재에 대해서도 강세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중론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협력에 대한 실효성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인력과 공급, 수익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신중론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서 주가 추이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더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종목들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선주 안에서는 가장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과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함께 조선주 안에서의 대장주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덩달아서 기자재 쪽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선박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이 됐는데요. 인하공정과 세진중공업 1승, 삼용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범한퓨얼셀뿐만이 아니라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앞으로의 주가 추이들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뿐만이 아니라 엔진과 발전에 대한 기자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의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주가 추이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금요일장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NG 특수선뿐만이 아니라 밸브 쪽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 모멘텀과 함께 기자재 단으로도 함께 주가 추이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매와 뿐만이 아니라 수급까지도 함께 덩달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이 점 포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700%라니 실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댓글입니다. 1700%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SK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이 기본급에 관련된 또 이상 조건의 성과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조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노조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숫자만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폭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림의 떡이다라는 댓글에서 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1700%라는 숫자가 표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하이닉스의 성과급 체계인 PS, 즉 초과이익 분배금은 연봉의 최대 50% 정도인데요. 기본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까지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700% 이상이라고 제안한 건 사실상 이번 연도 실적을 반영한 일회성 제안이었고요. 또 제도 자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여기서 강하게 반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상한선 자체가 문제다. 회사가 아무리 실적을 잘 내도 이 제도 때문에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목이 제한이 된다면 진짜 성과 공유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가 단순히 더 달라가 아니라 상한선을 없애고 또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성과급 재원으로 쓰라. 이런 식으로 제도 개편을 하라는 입장에 가까운 건데요. 업황이 좋을 때는 직원 보상이 크게 늘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갈등의 경우에는 단순히 돈 액수의 문제를 넘어서 이 보상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보상 구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더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표자 교섭에서 근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진짜 파업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이번 교섭이 12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시장은 또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노조는 바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양측을 불러서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 국면에 접했는데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이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또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생산에 대한 차질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 고객사에 대한 신뢰도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성과급 갈등이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히 직원들의 보너스 또 급여를 더 주느냐 마느냐 해당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에서 또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까지 연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번 교섭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이 이런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 아무래도 성과급 액수 싸움에 넘어서서 이제는 보상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회사와 시장 모두에 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OI 최대치라니 알트 시즌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OI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죠. 지금 리플 관련해서 미결제 약정이 좀 최대치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7%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요즘에 알트코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이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더리움 쪽으로 7% 빠졌고요. 또 리플은 7%, 솔라나의 경우 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또 부정적이만은 않은 게 시장의 반응인데요. 특히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9월에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현재 86% 정도까지 확보가 됐다, 이런 인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또 그동안 주춤했던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또 대거 유입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리플은 이 미결제 약정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도 리플을 비롯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대표 알트코인들이 동시에 OI 최대치를 찍은 상황인데요. 이 투기적인 수요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사이클을 주인공을 또 알트코인, 특히나 그중에서도 리플을 꼽고 있다라는 신호로 또 해석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또 유동성이 흐려가는 흐름, 달라지는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부펀드 구상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이제 리플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직접적으로 또 사들이면서 네. 이 기업에 대한 지분 매입을 통한 국부펀드 구축을 사실상 공식화를 했습니다. NEC 국장이 앞으로 다른 기업 지분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또 이 움직임이 가상화폐, 특히 리플과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리플사가 보유한 에스크로 물량 때문입니다. 리플사는 수십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두고 또 일정량만 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현재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크로 물량의 일부가 또 직접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단순히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넘어 국가의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편입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국부펀드의 가상화폐 버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같은 전략 기술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투자하듯 디지털 경제 핵심의 자산으로 앞으로 리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플은 이 단순히 알트코인을 넘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지려는 이 디지털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격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상의 주인공이 리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국부펀드에 대한 구상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에스크로 매입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리플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본사 직접 확인, 기술력 믿음직이라는 댓글입니다. 창원 봉사를 직접 확인했다라는 댓글인데요. 이번에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를 맞이해서 지금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당국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믿음직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땐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일정 어땠을까요? 네, 일정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정현인 부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맞이했다라고 또 이어졌습니다. 25일 이 토미 조이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벌을 비롯해 방문단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은 건데요. 여기에 또 부회장이 직접 화답하기도 했고 이번 방문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이 미국 에너지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사업과 또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 그렇기 위한 목적이라고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기자재 제작 설비를 꼼꼼히 살펴보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정밀하고 또 안정적으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함께 실제적인 여부를 함께 파악을 했고요. 또 이후에는 두산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향후 미국과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 등 다양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SMR 관련 기술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방문단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대한 협력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이 정책단에서 지금 방문을 하게 된 건데요. 미국 이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방문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에 참여한 그런 해외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또 에너지부 장관과 네덜란드 기후녹색 성장부 차관, 그리고 28일에는 프랑스, 잠비아, 이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방문하는 구조가 또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29일에는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창원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을 넘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 중인 다양한 에너지 사업 또 역량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면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또 두산 기술의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내 원자력 시장에서도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기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워싱턴 DC에서 아마존 X 에너지 한국수력 원자력과 또 SMR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또 미국 에너지 디벨로퍼인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원전 및 SMR 협력 또 MOU를 맺었습니다. 현재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또 테라파워 등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요. 기자재 공급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서 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높은 경쟁력을 지닌 역량으로 앞으로 이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에이펙 주요국들이 확인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 원자력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작에 대한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앞으로 SMR 관련해서 사업 협력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원자력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SK와 또 삼성이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지금 규제가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엔솔과 삼성 SDI, 마지막으로는 GS 건설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주말 사이에 조금은 악재가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그동안 포괄 허가가 적용이 돼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이 됐었는데 다시금 규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꽤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VEU,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믿을 만한 기업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올 때 일일이 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 상무부가 이 지위를 철회한 건데요. 앞으로는 장비 한 대 한 대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기존 공장을 단순히 유지하는 장비만 허용을 하고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은 막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중국이 삼성 낸드 플래시 생산의 35%, SK 하이닉스 디램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기지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장비 대부분을 미국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장비로는 사실상 대체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이 기술 업그레이드가 막힌 B급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층 더 걱정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내 생산에 대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인데요.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미국과 동남아 또 유럽 등의 여러 지역의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방법이 있는데요.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3조 원을 들여서 현재 파운드리 1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2공장과 또 3공장까지 증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을 테일러 공장에 도입을 하면서 TSMC와의 경쟁 속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M&A 전략이 있겠는데요. 약 10조 원 규모의 중견 반도체 AI 기업 인수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비전 반도체 설계사인 엠버렐라, 또 저전력 FPGA 강자인 레티스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런 인수들을 통해서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 또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고 파운드리 고객사와의 협력 생태계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좀 허가 문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주가 추이가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삼성전자 안에서 또 다른 모멘텀을 좀 더 찾아보자면 인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히타치 가전 인수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이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전은 단순히 가전 사업을 넓히려는 게 아니라 삼성이 일본 시장에 이제는 내부자 자격으로 좀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층을 가진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받는 제품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삼성은 2007년 일본 가전 시장에서 철수한 다음에 지금까지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히타치 인수를 통해서 일본 전역의 유통망과 또 충성도 높은 브랜드 기반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의 재무 여력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100조 원이 넘고 하만이나 플렉트그룹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히타치가 강점을 가진 절전과 소형화 기술에다가 이 삼성의 AI 또 IoT 역량까지 함께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스마트 가전 같은 새로운 시장도 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의 고용 승계 요구나 브랜드 통합 문제 같은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와 또 일본 내 생산 거점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의 규제 강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의 생산 거점을 좀 더 다변화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하게 된 만큼 앞으로의 시장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양대 축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 아리플러스 2025에 나서게 됩니다. 양사가 나란히 북미 시장을 공략으로 해서 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전시회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전시는 북미 시장의 주도권 경쟁의 무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신들이 배터리의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운송과 서비스까지 이 전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법 이후에는 현지 생산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LG 엔솔은 이미 미시간 공장에서 업계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현지 양산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이번에 현지에서 직접 만들고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인 신제품이 바로 삼성 배터리 박스 1.7과 2.0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를 17% 정도 높였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긴 수명과 또 안정성을 갖춘 게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두 회사는 모두 이번 전시회에서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내세우면서 차세대 제품 로드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미 고객 신뢰를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두 회사가 나란히 북미 무대에 좀 힘을 쏟는 이유가 결국에는 IRA 이후에 시장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두 회사가 내놓은 전략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두 회사의 공통점부터 먼저 찾아보면 모두 IRA가 내건 조건, 그러니까 세액 공제와 현지 생산 요구를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넓은 밸류체인과 다양한 제품군을 강조했습니다. 전력망 ESS부터 데이터 센터, 주택용까지 북미 맞춤형 솔루션들을 내놨고요. 각형과 파우치 LFP 배터리 두 가지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ESS와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컨테이너형 SBB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편의성을 내세웠고 또 화재 진압 기술까지 함께 더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성, 또 삼성 SDI는 안정성과 편의성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지금 북미에서 입지를 더 넓히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재생에너지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어떠한 모멘텀으로 또 새로운 기사가 나올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앞으로 배터리를 어디에서 공급을 하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ESS 배터리를 이제는 한국 업체에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 40%가 넘는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사로 눈을 돌린 건데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체결했던 6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테슬라 물량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테슬라가 2차 발주까지 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미시간에서 파우치형 LFP를, 또 삼성 SDI는 울산에서 LFP 검증 라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테슬라 이슈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이제는 탈중국 공급망을 상징하는 흐름이 됐고요. 동시에 이 기회가 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입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계에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발주를 어디에 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까지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배터리 업계의 또 다른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낼지가 또 중요한 또 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GS건설이 한때 미래 먹거리로 키웠던 배터리 재활용 자회사인 에너지 머티리얼스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결정은 재무 안정화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2020년 GS건설이 배터리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낙점해서 세웠던 회사였는데요. 포항에 공장을 두고 배터리 스크랩에서 니켈과 리튬, 코발트 같은 이런 핵심 금속을 뽑아내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적자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작년 매출은 6억 원에 불과했는데 순손실은 3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노사 갈등으로 공장이 멈춰서기도 하면서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드러났는데요. 결국 업계에서는 약 3천억 원을 투자한 회사를 4천억 원 안팎에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윤홍 대표가 직접 챙기던 신성장 사업을 접는 만큼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재무 개선에 무게를 둔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은 성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GS건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보다는 당장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재무 부담이 좀 커지면서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GS건설은 최근 몇 년간 좀 자산에 대한 매각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약 5,500억 원의 재시공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게 GS건설 재무에 직격탄이 됐고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253%를 넘어서면서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비핵심 자산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모듈자 회사인 엘리먼트 유럽을 정리했고 베트남 알폼과 석고보드 공장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이 엘리베이터와 자이 에너지 운영 지분도 사모펀드에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스페인 수처리 자회사인 이니마를 UAE 국영기업인 타카에 1조 6,770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단숨에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각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효율 자산을 정리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시장에서는 GS건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본업인 주택과 인프라에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체질이 개선이 된다면 조달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향후 신사업 제도전에 나설 여력도 키워갈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S건설 입장에서는 재무 안정화가 좀 더 시급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매각이 마무리된다면 GS건설의 부채 비율은 지금 250%를 넘는 수준에서 200% 안팎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니마 같은 수처리 사업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알짜 자산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뺀 만큼 이제는 주택과 건축 같은 본업에 더 의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건축 경기들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재무 체질을 개선해서 숨통을 튼 뒤에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 돼서야 신사업이나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번 행보는 그룹 전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GS 리테일이나 GS 칼텍스 같은 다른 계열사들도 최근 이제 비효율 자산들을 정리하고 본업 중심의 그런 체질을 바꾸고 있는데요. GS 건설 역시나 같은 기조 속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룹 차원의 재편 전략에 발맞추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GS건설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가 추이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GS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좀 재무를 안정시키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